안녕하세요. 백다마TV의 백성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MG가 모으면 안 되는 ETF라는 이야기로 해볼까 하는데 조금 제목이 자극적이지만 20대에서 40대 분들은 꼭 들으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본인이 만약에 20대에서 40대다. 그러면 왜 재테크와 왜 투자를 하시죠? 아마도 돈을 늘리기 위해서 재테크와 투자를 하실 거예요. 지금 당장 뭐 생활비가 부족해가지고 재테크한다 이러시는 분들은 많지 않겠죠. 왜냐면은 2040 세대들은 기본적으로 노동소득이 있기 때문에 은퇴자와는 다르게 이 노동소득의 불안함이 상대적으로는 좀 덜하죠. 사실 거의 없기도 하고. 그래서 재테크의 목적은 현금 흐름을 창출하기 위함이 아니고 내 자산 1억을 2억, 3억, 4억 이렇게 키워서 내 집 마련하고 노후자금 마련하고 그런 목표로 아마 투자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2040이라면은 모으면 안 되는 ETF가 있어요. 바로 이 커브드콜 ETF입니다. 요즘에 커브드콜 ETF가 워낙 좀 핫한데 이게 사실 용도가 분명한 ETF거든요. 그래서 용도가 분명하다 보니까 이게 용도에 맞지 않으면 수익률을 굉장히 훼손시킬 수도 있는 그런 ETF예요. 자, 일단 커브드콜 ETF가 세상에 나온 이유는 100% 그렇지는 않지만 사실은 은퇴자를 위해서 나왔습니다. 은퇴를 하면 노동소득이 없거나 줄어들었을 거고 그러면 뭔가 연금처럼 따박따박 월급처럼 나오는 소득이 필요한데 국민연금에서 그 역할을 해줘야 되지만은 그 비중이 높지 않죠. 그리고 누구나 건물주를 꿈꾸지만 누구나 건물주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금융자산을 통해서 꾸준한 이 소득, 월급을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데 기존에는 할 수 있었던 게 예금이자 조금 더 투자의 시각을 넓히면은 채권까지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좀 더 공격적이신 분들은 배당주까지 투자를 하면서 이 꾸준한 인컴 소득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이 배당률의 규모가 2에서 3%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요즘처럼 저금리 시대에는 예금에 넣어봤자 실질 이자율이 1%대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한 1, 2억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는 소득다운 소득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뭔가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이런 좀 공격적인 자산에 투자를 해서 연 10% 수익을 내고 그 10%의 수익을 나의 꾸준한 월급으로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을 S&P 500에 투자를 해요. 그리고 1년에 1,000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인출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따박따박 매달 인출하는 거는 더 쉽지가 않죠. 왜냐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사실 S&P 500 하나밖에 없지 않을 거고 또 여러 종목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럼 어디에서 인출해야 될지 판단하기가 어렵고 수익률이 잘 나는 종목을 팔아서 현금화할지 아니면 수익률이 저조한 종목을 팔아서 현금화해야 될지 이런 판단을 하는 게 어렵고 이거를 매달 한다라는 게 굉장히 고통이죠. 근데 커브드콜 ETF를 활용을 하면은 이 콜옵션 매도를 통해서 좀 안정적인 분배금의 재원을 확보를 하는 건데 이게 쉽게 생각을 하면은 미래 수익률을 앞당겨서 쓰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전략 때문에 이 뭔가 월급처럼 커브드콜 ETF에서는 꽤나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분배율로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렇게 수많은 종목에서 내가 이걸 뭘 꺼내서 현금화해야 될지 이 고민으로부터 좀 해방시켜 주는 컨셉의 ETF가 나왔던 거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편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좋은 ETF를 2040의 젊은 분들이 투자를 해서는 안 되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40은 인컴 소득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노동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에서 뭔가 인컴 소득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2040은 뭘 해야 되냐? 금융에서 돈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이 금융자산을 불려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뭐 따박따박 50만원, 30만원 매달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받아봤자 어차피 재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말씀도 할 수 있죠. 2040이라고 생활비가 넉넉한 것만은 아니다. 노동소득이 충분한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활비가 부족해서 커브드콜 ETF 투자하고 분배금 받으려고 한다. 근데 사실 이건 좀 말에 어폐가 있는 게 생활비가 부족한데 커브드콜 ETF에 투자할 수 있는 목돈이 있다? 이것도 사실 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또 생활비가 부족한데 커브드콜 ETF에 매달 뭐 50만원, 100만원씩 살 잉여자산이 있다?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돈이 있으면은 사실 뭔가 앞뒤의 순서를 따지면은 부족한 생활비부터 써야 되는 거죠. 생활비가 계속 마이너스인데 투자를 하는 여력을 만든다라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정상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하는 상황이라면은 월급을 받아서 생활비 때문에 월급이 마이너스가 된다? 그거는
사실은 애초에 뭔가 근본적인 것부터가 뭔가 잘못된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저의 중간 결론은 뭐냐면은 2040에서 내가 생활비가 부족해서 커버드 콜 ETF나 뭐 이런 걸 투자해 갖고 내가 좀 인컴 소득을 50만 원, 100만 원 만들어 볼까? 그게 아니고요. 생활비가 부족하면 절약을 먼저 하시고 아니면은 투잡 쓰리잡을 하세요. 이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진짜 생활비가 부족할 정도의 상황이면 사실은 투자할 여력도 없고 투자할 수 있는 현금도 없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커버드 콜 ETF에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수익률이 훼손되기 때문이에요. 물론 요즘은 이 3세대 커버드 콜 ETF가 나오면서 이 기초자산의 수익률을 많게는 90% 쫓아갑니다. 그래서 S&P 500이 10% 올라가면은 이 S&P 500을 기초자산으로 한 3세대 커버드 콜 ETF는 한 9% 정도까지는 쫓아가요. 근데 어찌됐든 100% 쫓아갈 수는 없다.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 구조다. 그리고 두 번째, 분배금을 받을 때마다 배당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요즘 커버드 콜 ETF 대부분은 해외 자산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종목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나오는 배당금 얄짤없이 다 100% 배당 소득세를 내셔야 돼요. 물론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커버드 콜 ETF는 거기서 발생된 분배금이 국내 주식 차액이나 혹은 콜옵션을 매도해서 얻은 프리미엄이나 이 두 가지 경우에는 비과세입니다. 세금이 없어요. 하지만 기초자산에서 나온 배당금을 가지고 ETF에서 분배금을 지급을 했다? 근데 그 부분은 세금을 내셔야 돼요. 그런데 이 세금이 별로 없어서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는 커버드 콜 ETF에 많이 투자를 하시느냐? 또 그렇지는 않죠. 왜냐면은 연 분배율이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커버드콜 종목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리고 분배금을 100% 재투자하는 게 어렵습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왜냐면은 반드시 동전 수준의 돈이라도 남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투자해서 커버드콜에서 이번 달에 만 원을 받았다. 그럼 만 원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요즘에 만 원짜리 ETF가 별로 없어요. 다 상장하자마자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상태에 살 수 있는 거는 일단 CMA에 넣어놓고 좀 뭐 기다린다거나 그래야 돼요. 그러면은 물론 CMA에 넣어놓으면은 이자는 조금 붙겠지만 사실 그냥 그 돈을 주식에 넣어놨을 때는 훨씬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어쨌든 CMA에 넣어놓음으로써 수익률이 훼손되고 혹은 뭐 내가 2만 원을 받았는데 18,000원짜리 ETF를 재투자를 했다. 그럼 어쨌든 2,000원이 또 남잖아요. 그래서 분배금이 100% 재투자가 안 되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거, 분배금을 100% 다시 내가 재투자할 건데 그럴 거면 는 분배금을 왜 받냐 이거죠. 세금을 내가면서까지. 물론 내 인생의 목표가 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성실 납세자가 되는 게 목표다. 그런 목적으로 내가 커버드콜 ETF에 투자해서 분배금을 받아서 세금 내겠다. 그러면 제가 또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겠죠. 결국 커버드콜 ETF에 투자를 해갖고 내가 이 분배금을 가지고 뭔가 투자 전략을 재구성한다라는 그 생각부터가 이 복리 효과를 낮추는 전략인 거지 이거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 젊은 사람들이 왜 자꾸 커버드콜 ETF에 투자를 할까? 왜 하지? 정말 이해가 안 됐는데 이런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았어요. 내가 커버드콜 ETF를 100만큼 갖고 있으면 분배금이 이렇게 10이 따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커버드콜 ETF를 이렇게 갖고 있으면 분배금을 이렇게 10을 받아버리면 내가 갖고 있는 커버드콜 ETF의 가치는 90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10을 다른 BETF에 재투자를 했다. 그러면 사실 변하는 건 없는 거죠. 여기에 있는 100이라는 자산에서 10을 빼가지고 요로 옮겼을 뿐 그러면은 얘는 90으로 줄어들고 얘는 10이 늘어나는 거니까 이 100이라는 자산이 변하지 않거든요. 110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100도 아니고 세금을 내야 되니까 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ETF에서 분배금 받는 게 그래서 제 살 깎아먹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말씀드리면은 그런 이야기도 가끔 합니다. 운용사나 뭐 이런 데 물어보면 커버드콜 ETF에서 나오는 분배금은 원금을 깎아먹지 않고 지급을 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이걸 정확히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최초에 만원짜리 커버드콜이 상장을 할 때 삽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내가 산 만원에 주식이 100% 다 세팅이 돼 있겠죠. 그럼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고 그러면 이 안에서 매수와 매도를 통해서 차익이 생기고 보유한 주식에서 배당을 조금 받을 거니까 배당이 생기고 또 이제 커버드콜 ETF라면은 콜옵션 매도를 통해서 또 마진이 생기고 그러면은 이 매매 차익, 배당, 콜옵션 매도한 재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분배금을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은 커버드콜 ETF는 ETF가 갖고 있는 주식을 일부러 매도해 가지고 분배금으로 지급을 해주는 거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투자한 투자 원금 만원에서 분배금 때문에 이 만원의 가치가
하락을 해서 마이너스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커버드콜 ETF는 분배금을 받아도 원금이 사라지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마치 원금이 지켜지는 ETF 혹은 한국전력이나 뭐 이런 배당 주식처럼 주식의 가치는 유지가 되면서 배당만 자꾸 받을 수 있는 그러한 ETF라고 오해를 하시는 거죠. 그렇지는 않고 운용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커버드콜 ETF는 분배금을 지급을 할 때 ETF 안에서 배당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콜옵션을 팔아가지고 생기는 재원을 가지고 분배금을 지급을 해드린다라는 거지, 이 분배금을 드리기 위해서 ETF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억지로 팔아가지고 분배율 연 10% 15%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투자의 원금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튼 제가 커버드콜 ETF에 젊은 분들은 투자하지 마시라고 하는 게 기초자산이 동일할 때 2% 정도의 수익률 차이가 발생합니다. 똑같이 S&P 5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일반 ETF가 있고 커버드콜 ETF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커버드콜 ETF가 기초자산의 상승률을 90% 쫓아간다 하더라도 이 분배금을 받을 때마다 세금 내야 되고 그리고 그 분배금을 100% 재투자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익률 차이가 10에서 20%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P 500의 수익률이 연평균 11%다. 그러면은 커버드콜 ETF는 9% 내외밖에 못 쫓아간다는 거죠. 근데 그 2% 성과로 인해서 이 복리 효과가 누적이 되면서 20년, 30년 뒤에는 이 2% 때문에 인생이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이 2%의 수익률 차이로 인한 자산 가치의 폭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30년, 35년 이렇게 되면은 많게는 자산 가치가 50%, 더 길어지면은 100%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산 증식을 위해서 재테크를 하는 거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수익률이잖아요. 그리고 시간입니다. 근데 시간이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굳이 이 수익률을 훼손시킬 수 있는 종목, 그러니까 커버드콜 ETF에 투자할 이유가 단 1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돈 받는 즐거움 때문에 한다? 뭐 혹은 어떤 분들은 커버드콜에 투자를 하면은 내가 연 수익률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어서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하세요. 나는 이 주가의 변동성을 견디기가 좀 어려워서 좀 목돈은 그냥 커버드콜에 넣어놓고 이 분배금을 받아서 이 분배금을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아니 애초에 S&P 500이나 나스닥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커버드콜은 변동성이 엄청나게 높은 종목이에요. 이게 다만 지금까지 미국장이 계속 올라가 주었으니까 이게 계속 올라가는 안전자산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러면은 내가 그냥 배당주에 투자를 하고 배당주를 모으고 여기서 배당주 ETF에 투자를 해서 연 배당 한 4% 정도 받으면서 이걸 가지고 내가 재투자를 하겠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효율을 정말 최악으로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배당주를 계속 투자를 하면은 얘는 배당주는 좀 변동성이 높지 않으니까 주식 초보자들도 부담 없이 투자를 계속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요즘 한번 보세요. S&P 500, 나스닥 이렇게 사상 최고치 가고 코스피 4,000 넘고 막 이러는데 지금 슈드 ETF 막 이런 배당주 ETF 계속 제자리거든요. 이런 상황 견딜 수 있어요? 못 견뎌요. 이게 차라리 나도 힘들고 쟤도 힘들면 견뎌져요. 하지만은 이 배 아픈 거 절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만 돈을 못 벌어?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모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집을 못 사서 안달해요? 나만 거지 될까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낮은 자산을 내가 계속 사 모으면은 장기 투자할 수 있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러워서 중간에 오히려 더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내가 20대, 40대다. 은퇴까지 한 20년 남았고 내 집 마련까지 10년, 20년 남았다. 커버드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커버드콜 누가 해야 되냐? 적어도 50대에서 60대 분들. 이거 배당 받아가지고 생활비 부족하신 분들. 그분들을 위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건들지 마세요. 이걸 왜 좋다고 이 커버드콜을 자꾸 모으지? 저는 절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커버드콜을 절세 계좌에서 모아요. ISA, 연금저축계좌. 근데 얘네들은 뭐예요? 중도 인출을 또 할 수가 없어. 인출이 불편해요. 그리고 해외 커버드콜 ETF는 절세 계좌에 넣더라도 그 분배금에 대해서 절세 효과도 없어요. 왜 하시는 거예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오늘은 좀 격앙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답답해서 그랬습니다. 이 젊은 분들이 이 잘못된 종목 선택으로 인해서 1%, 2% 수익률 차이가 발생이 되는 게 저는 보이고,
근데 그 차이가 미래에는 사실 엄청나게 큰 차이를 만드는데 그거를 잘 모르고 그냥 남들이 커브드콜 좋대, 커브드콜 이거 투자하면은 얼마씩 따박따박 나오는데 이걸로 커피라도 사 먹어. 커피는 월급으로 사서 드세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